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 봄 기운이 벌써 벚꽃 다 졌고요. 이 환율 폭등 때문에 중간에 한번 영상 올려드렸는데 이번 주에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총선 이후 시장에 대해서도 제가 같이 살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볼까요? 일단 중동 정전이 확산됐죠. 확산되고 그저께 300발의 어마어마한 폭탄이 이스라엘에 날아갔고 이거 갖고 좀 난리가 났습니다. 환율 폭등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가 상승을 좀 유발하겠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 또 이란하고 또 사이가 안 좋고 문제가 터지면 또 최근에 그 선박 하나 또 납포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물가에는 상승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볼 땐 상당히 좀 향후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법 개정상 이런 것들 체크해가지고 좀 시장이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거 체크하고요. 다음에 경매 지표하고 임차권 등기가 좀 급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도 역시 기사는 요즘 주택가격이 좀 오른다고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 오래 못 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같이 설명 들어갈게요.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 공지 드릴 게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청년이시거나 19세에서 34세 해당되는 분들은 4월 10일부터요, 2025년 2월 5일까지 청년월세 특별 지원이 시행됐습니다. 돼가지고,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보증금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른데,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이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제분들이 또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자제분이 19세에서 34세에 해당되신다 그러시면은 꼭 이거를 알려주시는 게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20만 원, 10만 원이 매달인데 1년치가 나오거든요. 또 2년까지 되니까 2년간 받으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거주 요건을 폐지를 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거주 요건 폐지란 말이 있죠. 이게 뭐냐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 월세 7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이 됐어요. 이거를 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한 7천 대도 되고 8천 대도 되고 이런데 일단 원가구라는 개념이 있고 여기 보시면 청년 가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원가구는 뭐냐면은 19세에서 30세 이하인데 부모님들하고 연관되는 어떤 걸 따져가지고 부모의 재산까지 다 체크하는 거고요. 청년인데 30세 이상일 경우에 30세 이상일 경우에 나와가지고 사는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청년 가구로 인정을 해요. 따로. 이럴 때는 증인소득의 60%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국토부하고 누리집하고 그 몇 군데 그 보도 보시면 연결되는 데 있으면 가시면 재산 체크해 보시고 해당되시면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자제분들하고 또 해당되시는 분들 좀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제 상황인데 중동 전쟁이 확전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확전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좀 전운이 감도는 것 같아요. 거기 중국한테 또 미국이 조금 도와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영사관이 공격을 당했잖아요. 이건 사실 이스라엘이 좀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부러 전쟁을 확전하려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 네호타뉴가 그 총리가 약간 전쟁광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국민들이 지금 데모도 하거든요.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유엔 안보위에서 사실 영사관을 공격했다라면은 그 규탄 성명을 발표했었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이거는 사실 잘못한 겁니다. 미국도 좀 행보가 좀 묘했죠. 그러니까 이란이 도저히 좀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때 만약에 좀 규탄하고 유엔에서 좀 다뤄줬으면은 이란이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왔는데 계속 이어지잖아요. 벌써 몇 개월째예요. 제가 볼 때 좀 일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분간은 또 물가 상승 압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도덕적 우위, 그러니까 자꾸 이스라엘 편을 너무 많이 드는 느낌을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미라든지 친미가 아닌 나라들이 좀 많잖아요, 사실. 인도도 중립을 취하고, 사우디도 중립을 취하고, 중동 빠지고, 아시아에서도 친미도 있고, 반미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친미고요. 반미아시아 나라는 어디예요? 중국이죠, 대표적인 게. 그렇죠. 일본은 또 친미고, 또 유럽 중에서 베트남 같은 경우도 친미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미 아시잖아요. 뭐 공산당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51조 국제사회가 반응을 안 보이니까 자위권 발동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유엔의 입장도 좀 난처한 거예요. 영사관 공격했을 때 좀 스피커가 돼서 이스라엘을 저거하고 국제적인 어떤 공정성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습니다. 미국이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결국은 300발 날렸습니다. 이렇게 뭐. 네,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에 던진 것만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자체에서 보시면 이란에서 거리가 꽤 됩니다. 뭐 근데 이 지역들의 나라들이 건들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이 좀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조금 자제해야 되는데 얼마 전엔 또 그 국제 그 보호하는 그 자동 차량을 갖다 또 미사일로 로켓을 쏴가지고 이스라엘이 너무 좀 잔인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물론 그렇다고 인질을 하나도 구한 것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국제적으로 볼 때 사실 이스라엘이 미국이 이제 도와주다 보니까 조금 어떤 스피어가 센데 조금 자중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서로 입장이 서로 자꾸 감정만 나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국제사회가 좀 나서야 되는데 지금 안 나서고 있죠. 실제로 이 네타냐후 총리가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전에도 뭐 1년 전에도 데모가 많이 났는데 요번에 최근에 지금 안티라 그래야 될까요? 그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조기 총선을 하자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속 데모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집회들이 일어나고. 이게 지금 보도에는 많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때 50만 명이 모였는데 이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예비군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아들이 여기는 올해 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24년 초부터 23년도 작년부터 지금까지 있는 것 같은데 미국 플로리다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은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 국민한테는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아들도 예비군 대상이에요. 이러니 좋겠어요, 모양이. 누가 봐도 좀 누가 생각납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이어지는 게 이 부분이 이제 또 부각이 안 되는데 러시아 더벨 통신에서 방송하는 건데요. 그 사이에 며칠 사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엄청나게 요격을 했습니다. 전투기도 날아가고 보시면 폴란드 용병시설부터 해가지고 키예프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있어요. 그거 완전 폭파시켰습니다. 복구 불능 상태까지. 이 부분이라서 뭐 지금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거든요. 폭격부터 해가지고 인프라시설이 다 망가졌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셨죠? 뭐 패트리어트 대구 방공망 지원을 해달라. 미국이 조금 난처한 입장이 됐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가스나 정유시설을 폭파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미국이 막았어요. 그걸 하지 말라고. 최근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보면 약간 오리알이 됐어요. 오리알이. 낙동강 오리알이 약간 순간적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란, 이스라엘에 다 포커스가 맞췄으니까 이런 부분이 그럼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중국이 또 대만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 분쟁의 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아주 복잡합니다. 국제 정세가.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렸죠. 올해 한 해는 변동성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 자체도 해외 변동성도 너무 많으니까 좀 쉬어가자라고 말씀드렸죠. 원유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예전에 우리 러시아에서는 한 6% 정도 들여왔어요. 이렇게 5.6%. 근데 지금 못하죠. 끊어졌으니까. 외교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다른 데서 이제 대체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 1분기까지 제 자료인데요. 이거 페트롤이라고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다음에 이런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여기 페트로넷이라고 이렇게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뭐냐면 유가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보시면. 오일 프라이스라는 앱에서 이게 나오는데요. 보시면 쭉쭉 올라가잖아요. 이게 우린 오펙 바스켓하고 우린 두바이 거를 많이 쓰는데요. 이 두 개를. 두바이 시장에서 일단 두바이가 지금 축 올라가잖아요. 90불 찍었다가 약간 내려왔어요. 그제? 이게 이제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흐름 자체가 이 처음에 전쟁 났을 때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난리 났을 때 이랬다가 지금 터졌잖아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불, 110불, 이때도 130불 훌쩍 넘었으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녹색이잖아요. 녹색 보시면 쭉 내려오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90불 달았어요. 그러면 95, 100불 또 갈 수도 있잖아요. 네, 한 95불까지는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타격이 좀 크죠. 사실. 예, 물가에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또 우리나라 경제에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변수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주요 주택 활성화 정책, 어떻게 보면 주택 값 띄우기 정책이죠. 그리고 이런 임대차법 폐지는 사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임대차법 잘 정착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고 자꾸 이걸 이상하게 나오는지 애초부터 잘못됐는데 여하튼 이 빨갛게 제가 표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일단 이 개정 이 법조항이에요. 도시및 주거정비법, 제초안법, 주임자법, 공시법, 지방세법 이런 것들을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야당이 이제 다수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 집권 여당이 하고자 하던 이런 주택 활성화, 부동산 활성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과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이거는 투자 투기 정책이에요. 제가 볼 때. 솔직히 말하면. 세수가 부족한데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한다라는 이런 제도는 제가 볼 때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공시가격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부분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요점은 이 부분들이 일단 벽에 막혔습니다. 막혔기 때문에 주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힘이 약해졌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우리 무주택자나 청년분들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주택시장 조정이 더 빨라질 수 있겠다라고 예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노후도 완화하고 요거는 시행령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됩니다.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토부나 이쪽에서 바로 시행령을 고치면 되기 때문에 바로 되는 거고요. 실거주무 폐지는 저번 국회 때 합의를 했죠. 해가지고 3년간 유예가 돼 있습니다. 폐지가 안 됐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에는 제가 볼 때 둔촌 주공은 일단 한숨을 쉬었지만 새로 신규 분양하는 현장들한테는 사실 제가 볼 때 주택 분양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하든지 무리하게 해서 미분양이 나든지 서울 특수 희소성 선호 지역을 빼고는 미분양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또 시장에 좀 가격 하락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분양이 증가할수록요. 자, 서초구 상황입니다. 3월 1일부터 4월 12일인데요. 보시면 어떤가요? 요 선거 끝나고 거래가 좀 없고 약간 그림이 물론 이제 또 시간이 더 지나서 신고되는 걸 다시 추가하겠지만 현재는 이렇습니다. 서울 아파트인데요. 보시면 이게 이제 4월 10일까지예요. 보시면 12일 날을 보시면 유난히 우리가 변화를 느낄 수가 있죠. 일시적으로라도. 물론 더 지나서 신고되는 것들이 4월 말까지 다 합쳐져 봐야겠지만 일단은 흐름이 이렇습니다. 상승이 이 4월 달에 한 334개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상승이 136개, 그리고 하락이 141개, 보합이 57개예요. 그런데 4월 이 12일 요 부분만 계산을 하면요. 여기 보시면 선거 이후부터 11일, 10일 이틀이에요. 이틀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3개만 상승하고 12개가 하락입니다. 보합이 5개고 하락 힘이 완전히 강해졌죠. 그래서 최근에 서울 주택가격 지표 약간 뭐 상승 지표 떴다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꺾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제가 볼 땐 안 꺾이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표는 진짜 못 쓰는 거고 KB 통계를 다시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조금 더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 매매 건수를 보시면 9억 이하의 거래가 60%입니다. 7억 이하가 50%고요. 서울 아파트입니다. 다른 지역도 뭐 유사성을 띠겠지만 보시면 12억 이하는 77%고 13억 이하는 82%예요. 대부분이 일단 9억 이하까지 신생아론이 적용되잖아요. 이게 60%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힘이 약하고 서울의 아파트가 12억 이하가 70%, 80%. 그러면 분위기가 조금 약간 바뀝니다. 그래서 평균 매매가를 해보니까 9억대로 내려왔어요.
한때 2022년 말에는 8억 후반대까지 갔었는데 다시 회복하면서 9억 후반 10억까지 찍었다가 지금 9억대, 이번에 지금 제가 조사한 12일간의 평균 가격은 9억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체크하시고, 매매 물량은 여전히 4월 10일자로 제가 끊어봤는데요. 보시면 어때요? 83,000개 뚫었다고 제가 한번 뭐 방송도 했는데, 여전히 83,000대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크게 유동은 없는데요. 중요한 건 6월, 9월 되면 이게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기까지 뭐 대충 다 말씀드린 대로 좀 이어져 왔는데, 아니면 이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요렇게 여기 매물이 줄면서 전세가 물량이 늘어나는 상황, 이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주택가격은 다시 하락합니다. 조정받습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인데요. 4월 15일 기준으로 보시면 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32,600개, 59,000개, 평균선은 56,000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면 평균선보다 좀 낮고, 여기 보시면 예전에 고점 대비 많이 낮죠. 선이. 전국은 이렇고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서울 한번 볼게요. 평균선 이하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상승 여력이 약하다는 얘기고요. 서울 아파트 한번 볼까요? 서울 아파트는 이때가 이제 2008년 글로벌 터지고 2009년도 1월에 대책을 던지니까 이렇게 뚝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도 그러니까 치고 올라가는데 그 힘이 많이 약하죠. 그렇죠, 여러분? 힘이 예전보다 많이 약합니다. 아파트 숫자가 이때는 138만 채고 이때는 170만 채예요. 그러면 이건 힘이 많이 약합니다. 수요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시적으로 시계열을 봐야지 정확하게 시장을 보는 거니까요. 바닥선은 내려올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반의 반토막도 못 넘었어요. 3,000건 넘어서 좀 쭉 가줘야 이게 4, 5천 건 정도 가줘야 되는데, 여기다 제가 그림을 안 나타냈지만요. 지금 4월 달이 총선 결과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방 요인이 많이 생겨서 지금 거래량이 지금 한 334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아파트. 그러면 이 기준으로 제가 볼 때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 20일까지 한 400건이면 한 2000건 떨어지거든요. 한 달에. 그러니까 이게 1000건 넘어줘야 되는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제가 볼 땐 요번 3월부터 3월 달보다는 3월 달이 아마 제가 볼 때 3,300개 찍어놨으니까 3,000 한 6, 700개까지 갈 것 같아요. 4,000은 못 가고. 그 상태에서 4월 달은 다시 꺾일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터닝 포인트가 좀 빨리 될 수도 있다.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4월, 5월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럼 거기서부터는 약간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 4, 5월 좀 천천히 보시면서 접하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지표 뭐 최대치 찍었니 뭐 이런 기사 나오잖아요. 또 그 기레기 기사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수도권 뭐 86% 나왔거든요. 낙찰가율이요. 낙찰률은 떨어졌습니다. 낙찰률은.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경매 지표라는 게 낙찰가율도 보지만 낙찰률도 있고 경매 물건도 있고 응찰자도 수도 봐야 돼요. 이 네 가지 3대 지표 외에 물건도 봐야 되는데, 낙찰가율 상승은 좋은 선행 지표라고 할 때 좋은 신호인 것 같은데 응찰자도 많아졌어요. 요즘 무주택자분들부터 해서 저도 경매에 가서 집을 사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 많아졌는데 낙찰률은 하락하는 거예요. 경매 물건 더 많아지고. 이걸 같이 보셔야 돼요, 시장을. 그러면 이게 물건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쌓여간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번 유찰되면 여기 낙찰률이 31%니까 70%는 다 뒤로 넘어오잖아요. 6개월 뒤에 합쳐집니다. 다시. 뭐 빠르면 4개월 정도. 여기 좀 많아지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밀리기 시작하죠. 이걸 한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지표는 이 낙찰률도 떨어지고 낙찰가율도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낙찰률은 저번 달하고 똑같아요. 중요한 경매 물건이 다시 늘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 좀 약해집니다. 많이. 자, 서울, 경기도, 부산 임차권 등기 현황이에요. 그림이 어떤가요? 빨간 게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늘어났죠. 경매 물건이. 여기 보시면 제가 좀 너무 크게 나왔네요.
좀 줄여서 여기 보시면 이 전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임대인한테 해줬잖아요. 대출 써서.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종료입니다. 그게 연장을 해가지고 올해 6월 말까지 해주고 7월부터는 임대인 이제 임차 보증금 대출 모자랄 때 해주는 건 이제 안 해줍니다. 돈도 이제 없어요. 너무 하도 많이 여기저기 돈이 지금 들어간 데가 많잖아요. 그럼 여기서 유지가 됐어요. 내려오다가 다시 치고 갑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정말 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시 2천건대로 간다는 거, 이게 다 경매물건으로 나올 거거든요. 이때 접수하면 이 물건들이 이제 경매물건으로 또 튀어나옵니다. 서울, 경기도, 부산인데 서울에 1000개, 2000개씩이면 서울에 아까 그래프에서 보시면 경매물건이 지금 300건, 400건이에요. 이게 이제 많이 늘어납니다. 그쵸? 이걸 우리가 예측해 보면 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 좀 유의하시고,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전국적으로도. 그래서 이 얘기 뭐냐면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는데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2022년도에 10억이던 게 4억, 5억, 6억으로 빠졌다가 지금 5억, 6억, 7억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전보다는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 건등기가 늘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꽃들이 있는데요. 4월 제가 알기로 태안인가요? 태안에서 그 튤립 축제가 열린 것 같아요.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한번 시간 되시거나 그럴 때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봄이 확실히 왔고 정세는 많이 어렵지만 여러분 제가 볼 때 분명히 우리 무주택자분들이나 또 주택을 새로 마련해야 되는 청년들에게는 좀 더 나은 환경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주택자나 갭투자 하신 분들은 정말 재산 관리, 자산 관리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지금 공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타임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번에 물가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다른 또 뭐 PF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될지 가계부채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 좀 보수적으로 대처하시면서 절대 영끌투 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